반갑습니다. 국민정보원 9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 검토를 좀 해보겠는데요. 특히 어제 그 또 새누리당 세민연이 또 특별법 관련해서 합의를 본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 주제를 다루면서 2002년 대북송금 특검 여러분들 아시겠죠?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약을 하셨던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대북송금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의 김순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다룰 텐데요. 조선일보에서 이분의 역절을 주제로 또 사설까지 칼럼까지 이제 써주셨는데, 자, 우리 각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동기입니다. 네. 자, 우선 어제 있었던 얘기 잠깐 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두 원내대표가 계속 말씀을 일으키는데 8월 7일 날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야합을 좀 했죠. 자, 이후에 유가족들의 반대, 또 국민들의 반대, 또 그 세민연 내에서의 또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추인이 안 됐는데, 그때 8월 7일 날 야합안에 대해서도 파기가 아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재협상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재협상을 또 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합의문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또 가족대책위 분들이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요. 또 여당에 대해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요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20일이죠. 오늘 그 유가족 총회를 통해서 향후 좀 계획을 확정 지을 거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8월 7일 날 합의 안 플러스 또 8월 19일 합의안, 이것이 하나의 또 합의안으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 본 주제로 넘어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요 얘기 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의 8월 20일자 오늘입니다. 오늘 수요일 그 김창균 칼럼이라는 칼럼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조선일보의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랍니다. 김창균 씨가. 자, 어떤 세월호의 진실을 상상하는 건가 해가지고 각종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의 침몰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 제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달 초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세월호의 진실이라는 서적이 발간됐다. 저자 이름을 검색해보니 인터넷 매체에 통진단 내란 음모가 취약한 이유 3가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가 답이다, 같은 글을 게재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면서, 자, 100번 양보해서 현 정권이 그처럼 사악한 집단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면서 이런 음모를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고 침묵의 칼을 이용해서 은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심신이 허약해진 유가족들에게 이런 공상소설을 속삭여가며 상처를 한 번 더 들쑤셔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그들의 심리 상태가 궁금해질 따름이다. 궁금하답니다. 심리 상태가. 심리 상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먼저 이 책 한번 김창균 사회부장인가요? 예, 이렇게 네. 아주
이 경로를 하셨는데 네. 예, 조선일보가 경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이제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좀 유의미한 이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화제 네. 예, 그 세월호의 진실 뒷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쁘장하게 나왔죠. 예. 뒷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제목 속에 그렇죠. 저희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김창균 저분이 과연 책을 봤는지 예?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정말 탐독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아주 조선일보식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의 기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기하신 문제들 이를테면은 그 레이더에 나타난 괴물체를 미국 잠수함이라고 저는 단정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내부 폭발설은 실제 이 책에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가설을 소개한 거예요. 다른 독자적인 난을 넣어서 별첨난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책의 본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월호 침몰 과정에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네. 검찰이 밝혀야 된다. 네. 근데 검찰이 뭐 하고 있느냐?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혀달라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고 그를 위해서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지지부진하니까 네. 결론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겠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답은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냐. 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그 유가족분들이 주장하시고 요구하시는 저는 이제 조사 기간이나 범위 그리고 이제 조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이제 수사권에 대한 문제 당연히 저는 합당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이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라는 부분을 좀 밝혀야 된다.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량이면은 충분히 밝힐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자시군요. 그럼요. 네. 네. 저는 그 네. 한간의 민족 정론지를 사칭하는 그 이제 판매 부수는 많긴 하지만요. 그런 저는 이제 민족 정론을 사칭하는 이 언론사보다는 제가 훨씬 더 애국자라고 네. 한번 자임을 하겠습니다. 그 책이 그런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조사할 내용들을 카테고리를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이 조선일보 이 김창균 사회부장께서 잘 판단을 못하신 것 같은데 검찰이 아주 반길 것 같아요 이 책을.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서 네.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면 수사를 되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라는 부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세월호의 진실을 네. 저희가 꼭 밝혀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들의 심리 상태가 궁금할 따름이다. 왜 그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런 좀 뉘앙스의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이 저자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인터넷 매체에 이런저런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김창균 씨의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봤더니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세월호에 대한 조사가 골든 타임, 90분의 골든 타임에 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유가족분들이나 국민들이 의아해스러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90분 골든타임 이후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구조를 하지 않느냐. 다이빙밴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든타임 이전도 더 문제죠. 그렇죠. 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의 전과 후가 상당히 오히려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국민적 관심이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왜 골든타임 90분에 한정지어있는 제목을 뽑으면서 그런 이제 집필을 하시는지. 아니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맥이 같죠. 그래서 해경 해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예. 90분이면 7시간은 포함되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김창균 이 사회부장이죠. 예, 김창균 부국장의 심리 상태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그 언제 한번 네. 대면해서 한번 네. 토론회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진 않을 거고 보고를 받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책을 어떻게 구입을 하셨을까요? 책을 판매하는 지금 일단 경로가 저희가 이 책이 발간이 되고 나서
그 8월 15일에 네. 그 세월호 본국민 대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청에. 여의도에서 서울시청에. 시청에서 팔았어요? 15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15일. 팔고 여의도 그 8.15 행사 전야제 때부터 해서 네. 뭐 8월 15일에도 음. 그 이제 좀 저희가 책을 가지고 6.15 출판사에서 나갔었는데 가지고 나간 책이 다 팔렸습니다. 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그래요. 예. 거기 섞여서 샀구나. 조선일보가. 그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아까 저 들춰 보여주신 표지와 뒷면 네. 이 두 면만 본 거 아니요? 내용은 자기 지레 짐작하고 저 기사 칼럼 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아니, 이제 김창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2012년 대선 부정 문제를 덮기 위한 내부 폭발설 이 부분은 이 전체 이 책에 한 페이지 정도밖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 샅샅이 봐야 나오는 거네. 그렇죠. 샅샅이 봐야. 그래서 저는 이게 팀이 발동이 돼서 전면적 분석이 끝났다. 전면적 분석이 끝나가지고 집필 요지가 나왔다 이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필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이 김창균 씨가 하루에 한 10권씩 책을 무작위로 읽어대는 아니 칼럼 쓰려면 그 정도는 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요. 보통 조선일보가 문제시를 딱 하면 두 가지죠. 판매 부수가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검찰이 고발하거나. 뭐 아니면 도시계. 예.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네. 뭐 아니면 도시계. 예. 예. 결과가. 근데 저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뭐 보수 단체나 이런 네. 데를 좀 앞세워 가지고 예전에 그 대선 부정 관련해서 막 그 김필원 씨나 한영수 씨가 했던 그 책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걸 수도 있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예. 아침에 저 칼럼을 좀 봤습니다만 별 비판의 강도가 약해요? 예, 뭐 제목이야 저렇게 호들갑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 들어가면 이 책이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이런 글쎄요, 아주 예. 저 비판의 강도가 아니 저는 저 김창균 정도면은 씨가 뭐, 글을 아주 기술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시비는 맨 걸고 먼저- 싶은데 네. 별 꼬투리는 신통한 걸 못 찾은 정도 제 맨 먼저- 느낌은 그랬는데. 예. 명진 스님을 걸고 들어가고 글의 내용을 보면 네네. 그러고 쥐박이. 나서 이제, 이 책과 관련 없는 인터넷 카페에 글도 하나 게시하면서 이것을 묶어서 그들은 어떤 상상을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과학자잖아. 추적을 할 뿐이죠. 추적. 예, 연구 추적. 네. 예. 그래서 박사되죠. 저희가 정말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지금 무수히 많은 이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집단적 관심과 지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럴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세월호를 덮고 가고 싶은데 계속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합리적인 의혹 제기하고 또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도 나오고 이러니까 좀 조바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칼럼까지 쓰지 않았냐. 그 판매 부수로 올려줄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칼럼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김창균 저 부국장과 한번 예, 공개 토론을 한번 좀 괜찮지 않을까요? 주권 방송에서. 네, 좋습니다. 언제 한번 네. 이 국정원 자리에 한번 모셔서 네. 한번 좀 이제 민족 정론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6.15 출판사에서 발간한 거고요. 저자는 우리 카이스트 곽동희 박사님이 저자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고 네, 인터넷 주요 서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네.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많은 또 구매를 또 바라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네, 좀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자, 이제 본 주제 좀 넘어가죠. 오늘은 우리 이제 특별법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이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각종 여론 왜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상황에서 뭐 8월 7일 그리고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또 합의문이라는 거를 좀 타결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유가족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그 특검 그리고 특별법 내용 또 이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변호사님 모신 건데요. 2002년 대북 송금 특검 노무현 정부 초기죠. 이 특검 도입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도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 대북 송금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승규 변호사님을 이제 모셔서 특검이 뭐고 특검의 뭐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금 그 합의문이라고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우리가 제정해야 될 특별법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지금 한 12년 됐네 벌써. 그죠? 특검 수사는 하신 지? 2002년은 아니고 아마 2003년이겠죠. 3년인가요? 2년 말에 대선이 있었고 네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셔서 그 취임 초기에 첫 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네. 2003년일 것 같네요. 그럼 11년쯤, 여튼 10년 이상이 지났네요. 네. 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 저기 사진에 저기에는 흰머리는 없네 보니까. 예. 사진에 이게 부산에서 특강을 하신 거거든요. 초청 강연을 하셨는데 저 때가 특검 수사관이 되시고 나서 하신 거예요? 되기 전에 하신 거예요? 특검 끝난 직후였을 것 같습니다. 한 특검이 6월 30일이던가 여튼 한 6월 말 7월 초에 끝났고요. 네. 저때 저 강연회는 아마 8월 초에 8월에 있었던 강연회 같은데 한 달 정도 후에 있었던. 그래서 특검 수사관을 하시고 특검을 끝난 이후에 예. 비판하신 그런 강연이신데요. 자, 일단 뭐 대북 송금 특검이 잠깐 어떤 건지 그거 좀 설교를 해주시고 왜 특검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글쎄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튼 2003년도 3월 15일 날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2013년 3월 15일이라고 하면 2003년 3월 15일. 2003년 2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네,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20일이 채 안 된 때죠. 네. 그때가 이제 야당 음. 그때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였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직전에 몇 가지 좀 뭐 역사적인 일들을 짚어보면은 2000년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2000년 6월에. 그러고 이제 2000년 그 다음에 2월이었습니까? 3월이었습니까? 3월 8일이었던가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2001년 3월에.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저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었던가요? 그 상당히 아주 예우를 못 받고 네. 무시당하는 디스맨 나왔던 뭐 데인가요? 그런 그러나? 이야기도 나왔던 아주 조롱도 당하고. 그는 이제 급격한 남북 관계의 변화 이걸 달가워하지 않은 미국, 그 남북 관계의 변화의 속도 제동 이런 걸 본격적으로 걸고 있던 미국, 이런 역관계 속에서 대북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뒷동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미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처음 공개가 됩니다. 그게 2002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 5월에 그걸 이제 월간조선, 또 조선일보인데요. 월간조선이 5월호에서 대스특필을 합니다. 그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2002년 9월이면은 국회가 정기회의를 네.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대규모 이제 정기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 9월 이제 정기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좀 유명한 사람 중에는 특히 이제 김문수 의원 같은 사람, 김문수 이 앞장섰던 사람이죠. 네, 이런 네, 사람들이 이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상회담하면서 뒷동거래가 있었다, 이걸 밝혀내야 된다. 이게 이러면서 해를 넘겨서 그 뒤에 3월 달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돼서 특검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회담 2000년 6월에 했던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북에 돈을 준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비밀 송금을 한 것 같다. 이걸 밝혀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한나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통과되는 것이었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행사하면은 국회로 되돌려 보내주고 국회에서 그 다음에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의결을 해야만 재의결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은 국회 의석 분포상 이 특검은 실시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노무현 그랬죠. 대통령이 여러 이제 정치적 저 타산을 했겠죠. 근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실시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식 그 특검법의 명칭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 송금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런 제목의 특별검사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소위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게 하여튼 예. 저도 그때 그런 생각 나는데 거부권 행사하라고 막 시민사회단체 통일운동진에서 막 요구를 했거든, 정부한테. 집권 초기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정치권 내에서는 뭐 DJ 측하고 뭐 갈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막 거부권 행사라고 요구했던 기억은 나는데요. 이거 하여튼 그 다 이제 시민사회 지정은 다 비판적이었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남북관계 이거는 뭐 파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근데 특별수사관으로 이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왜 또 들어가셨는지요? 그 당시 이제 저 특별검사로 임명이 되신 분이 그 이전에 민변회장을 하셨었고 또 민변회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민변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그 밑에 사진 저분이신가요? 밑에 아마 가운데 저 현판 머리가 좀 얼굴이 크신 분이죠. 네. 대신 머리 숱이 좀 적은 가운데 왼쪽. 네네네. 오른쪽에 같이 손잡고 계신 분은 당시 베네프 회장님이신 것 같고 저분이셨는데 저분이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민변 활동 인연이 있어가지고 민변 변호사들 중에서도 좀 몇 사람이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민변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변호사가 특별수사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었죠. 예. 그럼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관이 됐습니다. 예. 이제 수사권이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수사관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 구조가 저 당시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의 경우에는 저 가운데 왼쪽 가운데 계신 분이 특별검사이고 네. 그 왼쪽에 있는 분이 특별검사보. 그 저 특검 오른쪽 편에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베네프 회장님. 네. 그 옆에 분도 특별검사보. 이렇게 특별검사보 두 사람을 저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은 대체로 수사 인력은 파견을 받게 됩니다. 경찰, 검찰, 국세청 공무원들로. 당시에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그래서 총 검사는 3명을 파견받았고요. 그 외에 검찰, 경찰, 뭐 저기 국세청 여러 이제 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약 30-40여 명을 파견받았죠. 공무원 수사관들을.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당시 이제 부장검사로 파견되었던 분이시고요. 그 외에 이제 저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이건 이제 특검이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 특검에서는 그래서 특별수사관 저희 그렇게 민변의 3명이 같은 것이죠. 역할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법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그 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특별검사도 검사거든요. 네. 검찰총장도 검사죠. 네. 검사가 하는 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은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검사의 신분,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특별검사, 검사부 2명, 파견된 검사 3명, 6명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피의자 신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나머지는 다 뭐 입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정도. 나머지 뭐 수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참고인 몇 분은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된 일은 저 특별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무적 또 실무적 판단이 필요할 때 그 보좌 역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전반적 기획 업무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지금 이제 특검하고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법 관련해서는 특검하고 조사위원회가 이제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특검에서 먼저 이제 개념 정리를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검에서 저렇게 이제 조사가 된 사건은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크게 이제 대별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사권. 수사권은 뭐 아시겠죠? 조사하는 거죠. 조사, 수사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조사권, 수사권 뭐가 다른 거냐. 원래는 같은 건데 조사나 수사나 그게 그거죠.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제 현실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수사권 하나. 두 번째 기소권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기소된 이후에 이 유죄를 받아내고 하기 위한 재판에 들어가는 그 공소유지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법에서 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개별 특검법에서는 그 세 가지를 다 줬죠. 특검에게.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이 세 가지를 다 주었고요. 수사와 기소할 때까지는 이게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 공소유지하는 데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에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체를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뭐 후속 처리도 특별검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진상조사위 또 정식명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여야 특히 이제 새누리당과 새민련 양당이 합의하고 있는 이 진상조사위의 경우에 그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도 진상조사위는 일단 둔다는 거죠. 그게 조사권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정도는. 그리고 다만 이제 수사 뭐 기소 또 뭐 공소유지 이런 거는 특검으로 넘겨서 하자.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 이걸 이원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진상조사 기구를 두고 또 수사, 기소 이런 처벌과 관련한 거는 특별검사에 넘기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사권과 수사권 이게 뭐 원래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도 아닌데 또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분리되어서 나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진상조사위에 조사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수사, 조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에 대한 조사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서류, 물건 이런 거에 대한 증거 수집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사람에 대한 조사와 사람에는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 또 그에 관해서 뭐 목격했거나 알고 있거나 참고가 될 만한 뭐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사람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또 이제 물건, 물증 또 이런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강제로 조사,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제 수사권은 빼버린 게 원래 수사 조사의 의미에서 강제 수사, 강제 조사를 뺀 게 현재 진상조사위에 주려고 하고 있는 조사권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특검이 가져가는 걸로 그런 거죠. 원래 수사기관은 그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강제 수사는 다 법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게 인권 침해 논란, 뭐 시비 이것도 거의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을 조사하는데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인. 구인. 그리고 또 이게 뭐 여러 날 조사해야 될 거면은 또 구속시킬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걸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사권이라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면 와주십시오. 안 오면은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양당이 만들고 있는 진상조사위원 저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아마 그래서 안 오는 경우의 대책에는 구인 명령 정도는 뭐 내릴 수 있는 걸로. 근데 그 명령도 안 오면 또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이제 가태료 정도? 가태료도 뭐 300만 원이든지. 여튼 그래서 사람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안 와버리면. 그 가태료 좀 내면. 그게 핵심인데 이번에는. 이거고요. 또 하나 이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 여러 기관 국가기관들에 그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자료 좀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 안 주면은 강제로 못 뺏어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주면은 또 가태료 정도 때리는 거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내의 진상조사위원회, 그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얼마나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냐. 특히 이게 권력기관이 개입돼 있는 사건일수록. 그렇죠. 또 지금 이제 국회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여러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려고 해도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려고 해도 국가기관들이 청와대를 필두로 해서 다 지금 쌩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 안 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국회가 만든 어떻게 보면은 국회보다도 법적으로 한참 하위 기관일 수 있는 것인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위원회 말을 얼마나 들을지 상당히 회의적인 대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양당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계속 두 차례 합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진상조사 기구와 특별검사 이 이원화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 기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근본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진실규명, 진상규명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검사, 특히 이런 청와대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또 국가정보원까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특별검사법으로는 곳곳에 암초입니다. 제대로 이게 되기 가동되기 어려운, 제대로 이게 특별검사에 의해서도 제대로 수사되기 어려운 또 여러 이제 한계, 장벽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두 당이 합의한 그 가지고 온 합의문에 대해서는 요 뒤에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역대 그 특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역대 특검의 결과를 한번 보면서 특검 자체가 실효성 있냐 이런 의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특검의 성적표를 한번 좀 지금까지 지금까지 특별검사는 최초가 아마 99년도 특별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지금 좀 조폐공사 조폐공사 특검이라고 그러죠. 개입 관련해서요. 그거하고 온노비 특검이 아마 저게 순서가 나와 있네요. 네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법 하나로 두 개의 특검을 한 겁니다. 법 동시에 하나로. 진행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 하나에서 특별검사를 따로따로 두 명을 임명한 거죠. 근데 저거의 근거는 법은 한 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 단일 사업마다 특별검사법이 네네. 특별법이 하나씩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이렇게 쭉 간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된 거. 가장 최근에 게 내곡동 특검이죠. 이명박 2012년도에 두 개가 있었는데 2012년 선관위 선거 개입 의혹 또 박원순 시장 당시 시장 후보 예.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당한 사건과 관련한 디도스 사건하고 내곡동 사건. 그 특검이 맨 마지막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하나씩 만들어 가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아마 3월 15일이던가요. 아예 그냥 특별검사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먹는 특별검사법을 만들자. 상설특검. 상설특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법은 상시적으로 존재하지만 검사는 그때그때 임명해서 하는 네네. 이런 그런 게 2014년 3월 15일 날 제정이 됐죠. 이게 6월 19일부터 발효가 된 거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특별검사법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별검사법, 한 번도 써먹지 못한 특별검사법 이걸 가지고 네. 하게 되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성적표는 이렇게 한 10여 차례 중에서 대체로는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주권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상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이 용두삼이 허지부지 끝났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사건도 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 하면서 그때 기사의 주요 제목이 깃털 몸통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저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특검들이 그나마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그래요? 참 저 역설적입니다만, 그건 대통령이 또 그 당시 저 정부의 철학이 이런 문제 주로 이제 청와대가 개입 안 한다, 손 놓는다, 뭐 이런 철학 통치 기조가 그대로 특별검사에 좀 반영이 돼서 그랬던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무현 정부 하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특검 정도에서나 좀 실책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 그 외에는 대체로 그 뭐 당시 권력들이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실제 결과는 저 신통치 않은. 그럼 지금까지 여러 해결됐죠. 특별법들이 있었고 특별검사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결과가 신통치 않은 핵심적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검사가 워낙 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든지, 검사가 손대기 어려운 권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또 지금까지 대체로 이 특검들은 이제 권력청에 관한 것이었죠. 제일 근본적 문제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또 수사기간도 대체로 짧았고요. 이 국회에서 이 줄타기 끝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통령의 성향, 의사가 좀 잘 반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검사가 되다 보니까 수사 잘 안 되어 왔죠. 특히 이게 이제 특별검사 임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로 권력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권력기관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은 진척되기가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시점에서의 권력청, 뭐 정부나 여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이 사건이 파헤쳐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 국가기구들, 이건 당연히 비협조적이겠죠. 강제 구인이라 하더라도. 그럼요. 강제 구인도 네. 자제하겠죠.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다 저 맞춰가면서 할 개연성이 있는데, 근데 협조, 수사 이런 게 그다음 또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참 여러 구조적인 그런 저희가 한계가 상식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고 법치국가다라고 할 때 그런 이제 기본적인 국정 운영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법적 판결이 법원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 판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되는 검사의 역할은 검사가 이제 너는 범죄자다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는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판단을 형사사건의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가 기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되면 검사는 기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조사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아유 본인 스스로 당당하면 그죠?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지. 당당하지 않아서. 당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어. 이 실제 특별검사제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정권을 파헤쳐야 되니까 네. 정권을 파헤칠 수 있는 인사가 특별검사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안 돼 있죠. 막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아니 않습니까? 애초에 상설 특검 이 특검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네요. 지금 법이 통과된 그 법 자체가 특검법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자신이 임명하는 게 돼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네.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아닙니까? 네. 상당히 이런 특검 뭐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만들어진 특별검사법, 또 검찰도 그러하고 이게 거의 제왕적 대통령에게 종속될 실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그럴 다분하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버리는, 또 거꾸로 돌아가서 그런 역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수사, 조사해야 될 수도 있는 사건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합의안에 보면 이게 어떻게 그 기사가 표현이 됐냐면 그 어제 합의한 내용이에요. 지난번 합의한 내용은 좀 다시 좀 봐야 되겠지만 두 원내대표는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추천할 건가도 아니고
누구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그 합의를 한 거죠. 그들만의 쟁점 아니에요. 그들만의. 그렇습니다. 양당이 만든 쟁점이고 그래서 네.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쟁점.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그 유가족이 원하는 후보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사건이 새누리, 새민연 뭐 합의하고 있는데 아까 제일 근본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 기구 이거하고 네. 또 수사를 하는 특별검사 이 두 가지 이걸 이원화 시켜 놓은 게 저는 근본적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원화로 가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였다. 네네. 그냥 진상조사 특별기구에서 한 방에 일어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법 자체가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곳곳이 또 암초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좀 지적을 하자면 첫째는 이 특별검사를 의한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 또 뭘 수사할지 이게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검사로 갈지 말지가. 그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 대상도 어디까지 할 건지가 거기에서 정합니다. 본회의 의결에서. 그러면 그 다음 그럼 뭘 수사할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만약 한다고 치더라도 그 국회 본회의 의결을 또 한번 넘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나마 그래도 특별검사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대통령 눈치는 볼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도 대장이니까 그 사람의 의지, 의도가 이 성패를 좌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또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네. 그런데 현행 특검법상은 크게 보면 절차가 2단계, 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 그렇죠. 추천. 거꾸로 해볼게요. 맨 뒤에.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2명이 올라오는데 둘 중에 1명을 자기 입맛대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명을 올리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누가 하냐? 그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데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돌아가서 그럼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하는 추천위원회 구성 네. 이게 문제가 되겠죠. 현행법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3명이죠. 네. 그리고 국회 추천 4명. 여기까지가 그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이 7명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 4명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국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당 2명 추천하고 야당 2명 추천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국회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뭐 추천위원회가 아니 어떻게 구성되든 특히 이제 저 뭐 대한변협도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 법원이 좀 양심적으로 할 여지가 있는. 그러더라도 법원도 보수적이고 그럼 세 분은 일단 우리 사회 전반적 이제 기준에 비춰볼 때는 대단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무부야 뭐 더 할 나위 없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추천 4명, 네. 뭐 여당 2명 그래 버리면 5대2가 되는 겁니다. 구조가 하나만 하네요, 그죠? 그렇죠. 정말 그리고 이제 국회 추천 4명을 야당에 다 준다 치더라도 그럼 3대4죠. 그럼 네. 2명 추천 아닙니까? 네. 그럼 3대4면은 4가 2를 다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뭐 이러든 저러든 그냥 한 명인 겁니다. 이게 5대2가 되든 3대4가 되든 아마 좀 여당 성향 1명, 야당 성향 1명 이렇게 추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중에 누굴 고르기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5대2가 되거나 뭐 또는 3대4로 어떻게 보면은 저 야당 몫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네네. 결국은 한 명 한 명 추천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결말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한심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막 갑자기 없는 열받네요. 짓거리를. 막 조선모 선생이 이게 있고요. 예. 또 하나 세 번째 이제 좀 현재 특별검사법의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사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을 법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30일 연장할 수 있긴 있는데 네. 30일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또. 아씨. 그러면 여튼 대통령이 승인해 준다고 치고 네. 연장을 그럼 최대 90일 아닙니까?
사실 수사 이런 방대한 정권력기관 어떻게 청와대 국가정보원 뭐 해양수산부 뭐또 해군도 있고 뭐 다죠. 이 여러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또 여러 제도까지 이렇게 또 손대려고 한다면은 90일이 글쎄요 긴 기간일까요? 현재 지금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 터진 이후로부터 지금 4개월 120일이 네.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뭘 밝혀졌죠? 그 천수백 명이 있는 검찰 조직에 의해서도 아예 거의 드림팀 방대한 규모의 검사를 투입해서 지금 수사팀을 구성해놨는데 지금까지 120일이 넘도록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구성한 수사팀의 규모를 현행 특별검사팀이 넘어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는 검사 파견 검사를 5명 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파견도 그 외에 30명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 또 이 규모의 측면에서 지금 검찰 특별수사팀의 규모를 넘어서기 힘들 텐데 거기서 지금 120일이 넘도록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검사 60일 또 대통령이 한번 봐주면 최대 90일 이 수사기관도 실체 진실을 밝혀내는데 진상규명을 하는데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재 특검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예, 저도 현재 현행 특별검사법은 맞지 않는 케이스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검을 세민연이 추천 권한을 갖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거는 좀 낫겠죠.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특검을 2명을 추천 권한을 가지면은 네. 2명 다 세민연이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뭐 둘 중에서 아무리 다 싫은 사람 추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둘 중에 법적으로 하나는 하면 해야 되니까. 특검법을 적용하면 그거는 안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 예외 구조로 특검법 이 부분을 할 수 있죠. 다시 그의 뭐 특별 보행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현행 특별검사법을 또 개정할 수도 있고 현행 특별검사법을 개정하는 거는 아마 적절치 못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걸로 해서 특별법 그거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그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현행 특별검사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검사의 저 추천 임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이걸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가 누가 되는가는 저 큰 의미가 있죠.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 심판이 아니라 이 수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네, 지금 조사해봐 안 나오지. 그렇죠. 뭐 심판은 법원이 하는 거고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근데 조사조차도 안 된다면 이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딱 느낌이 특검에 대한 느낌을 딱 듣다 보니까 예전에 프랑스 혁명 전에 그 삼부에 있잖아요. 삼부에 갔던 느낌이 들어요. 딱 공정하게 그때 프랑스 귀족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직자 오시고 귀족 오시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오시고 셋이 모여가지고 언제나 2대1로 그죠? 가진 자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죠? 약간 그 생색내기용의 진상조사위라고 하는 저는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진상조사 불가위원회네요. 내지는 진상조사 차단위원회. 뭐 안 하겠다거나 그쵸. 정말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고 끝내겠다 이 노골적 표현이죠. 야, 어떻게 이런 안을 그 유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뭐 그 세민연은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하나도 아쉬울 게 없죠. 사실은 두 당 다 그냥 야당이 줘버려도 문제 없을 겁니다. 2명 추천하는 이 부분을 고치지 않는 한은 차라리 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현행은 2명 추천인데 뭐 1명만 추천하는 걸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제 추천위원회에게 박터지게 되죠. 1명 다수결로 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 누가 가반이 되는지는 어느 쪽이 가반이 되는지는 첨예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2명 추천해서는 뭐 어차피 이러던 이쪽 편 1명, 저쪽 편 1명 이렇게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이 특검법에 준용을 하면 한 명을 추천해가지고 진짜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특검이 야당 인사가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조사 기관 협조를 안 하면은 역량 자체가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해버리고 아니면 뭐 한 명 과에 뭐 그냥 총대 메고 들어가 버리면 예, 뭐 밝힐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특검법 자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완화 시킨 것 자체가 진상 규명을 애초에 막아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문제는 근데 진상 조사 이 수사 조사에 대한 비협조 문제 이거는 진상 조사 기구가 만들어져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러긴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는 이 특별검사에 여하든 그거에 여하든 수사 기관을 한정하는 그 판단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논리로 이 수사 기간을 60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현재 특별검사법에 올해 3월 15일 날 통과된 제정된 그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시하게 된 수사 기간을 명시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논리가 그거는 대체로 지금까지 10여 차례 해오면서 보통 뭐 아주 예외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정도로 해왔습니다. 한 2달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까지요? 보통 그래서 준비 기간을 뭐 보름에서 한 어떤 경우에는 20일 이렇게 준비. 이 특별검사법에는 이제 구성하는 준비 기간을 별도로 한 20일을 주고요. 이를테면 수사 이번 본격적인 세월호 걸 사건처럼 매우 중차대한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그래도 특검법에 의하면 조사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이 한 60일. 60일. 그렇습니다. 예. 2달. 자, 그래서 지금 이 야당 추천권 무슨 특별검사 후보 추천이 핵심 쟁점도 아니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죠? 이미 기울어진 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거를 간과한 이 합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에 그 8월 9일 날 그 합의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에 야당과 가족 추천인 수가 더 많이 보장됐다. 뭐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성과다. 세민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죠. 그게 뭐 많을지 안 많을지 아마 저는 비슷하게 지금 구성을 해둔 것 같고요. 예. 그게 17명이죠 조사위원회. 네, 7명.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5명, 야당 5명, 대법원장이 추천 2명, 변협에서 2명, 유가족 추천 3명. 네. 대체로 보수적이죠. 변협에 대해서 변협이 뭐 세월호 특별법도 이거 유가족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또 도와주고 이래서 변협이 유가족 편을 들지 않겠느냐. 대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모든 변호사님들이 다 망라돼 계신 등록해야 강제 등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잘렸습니다만 실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잘린 건 아니고요. 변호사 자격은 살아 있는데 저희는 이 변협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등록이 잘린 겁니다. 김앤장이나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법무법인들이 몇몇 법무법인들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변협 구성원들이 같이 되는 거군요. 현역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다 저 변협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협은 아마 이 임원진들이 결정하게 될 텐데요. 여전히 변협 임원진들은 좀 보수적입니다. 다만 이제 세월호 사건이 워낙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었고 또 초미의 관심사였고 또 큰 숙제를 남긴 거여가지고 이 변협에서 변협이 이름을 빌려주고 사실은 실제 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은 그 내에 좀 의혹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현실 권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게 되면 변협 임원진들이 적극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변협 추천은 대체로 좀 변호사들이 되긴 할 텐데 좀 보수적인 분들이 아마도 대체로 추천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9대 8 다수가 좀 보수적인 분들은 아마 다수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또 이게 이러든 저러든 어느 쪽에 한 명이 많은가 정도로 지금 되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9대 8 누가 9가 되느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제대로 의결할 수 있는 또 만약 첨예하게 붙이면 그냥 파행이 되고 아니면 위원장 독단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여지가 또 위원장 독단으로 갈 때 위원들 중에 몇 명이 못하겠다 기자회견하고 이제 뛰쳐나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참 동력을 잃어버리고 표를 할 수 있지 특히 지금 태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뭔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진실 규명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리는 이거 지금 노골화돼요. 깨놓고는 막말로는 안 하겠다 진실 규명. 그렇죠. 이걸 하자는 거죠. 이런 태도이고 뭐 유가족들이야 뭐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는 진실 규명인 건데 근데 이걸 최민년 제1야당이 또 관철하는 의지가 또 아주 확실한가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한쪽은 지금 거의 길을 쓰고 사실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한쪽은 뭐 하자 또는 적당이라도 하자 뭐 이런 두 개가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진상조사기구가 지금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세월호 특별법이 순조롭게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이제 그 진상조사기구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 파행의 파행을 그렇죠. 이런 구조면 그렇게 치지 않을까. 예상할 그래서 수밖에 제대로 없죠. 뭐 활동할 수 내부에서 뭐 주먹 다짐하고 싸움박질하면서 실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또 이제 마비 상태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그 여야가 합의한 이 합의문에 두 가지 지금 국민을 호도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사위원회에서 야당과 가족 추천 인수가 상당히 많이 보장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꽝이라는 거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무슨 성과내 뭐 중요한 쟁점이 이렇게 막 몰고 가는데 오히려 또 야당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유가족들한테 설득한다고 그러고 있고. 아니 그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위원회에 야당 가족 추천 보장되면은 완전 깡은 아니고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이고 의미가 있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별검사 추천권을 새민년이 갖게 되면 야당이 갖게 되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족이 요구했던 최소한 김무성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마지막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였죠. 특별검사 추천권을 그냥 야당이 줘라. 이거죠. 그 뭐 두 번째 있고 세 번째가 그 진상조사기구에 줘라. 진상조사위원회 추천권을 이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특별검사가 누가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갖게 되면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검사 추천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내부 구성권입니다. 내부 구성권.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야당이 준다는 거에서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다 가져오더라도. 그 어차피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이 몇 대 몇일지라도 있으면은 결국 두 명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견 저 의견 받아서 어차피 둘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둘 다 일색하에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고요.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냐 그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그 근데 추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검법에 준용을 한다면 구조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데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은 특별검사가 일단 대장이고 하는 것인데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협조를 잘 안 해줄 위험이 있다 해군대죠. 그거는 뭐 어느 기구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거는 사실 논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하다가 뭐 그런 저항 반발에 부딪혀서 뭐 한계가 있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뭐 국민들하고 같이 엎어버리든지 가는 거죠. 그건 특별검사가 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거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특별검사로 가면 무슨 성과가 있으랴 이렇게 막연히 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상당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애초에 제안했던 것은 특검법에 준용한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았어요?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 기구 그걸로 일어나서 그 안에 수사권 기소권 다 주자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로 그 안에서. 그러면 말씀했던 것처럼 특검법에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수사권 기소권을 그 진상조사위원회 다 주는데 기간과 인력 이런 것들도 다 새로 짜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정말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6개월이든 1년이든 충분한 수사 기간도 주고 네. 하자는 거죠. 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핵심 취지 그리고 그 권한을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마 정하기 나름일 텐데요. 이게 아까 했던 그런 진상조사위원회 이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집체적으로 그 의결로 갖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실체는 이제 또 파견을 받는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 공무원들 통해서 실무적인 수사 이런 건 진행되게 될 텐데 위원장 권한을 어느 정도로 줄지는 그것도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합의제 기관인 진상규명위원회에 그런 중요한 결정 권한, 판단 권한을 주게 되겠죠 아마. 자, 또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는 합니다만 이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법 체계를 흔든다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좀 이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는 헌법 사항 외에는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는 다 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큰 권한을 이미 우리나라 헌법이 준 겁니다. 국회에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법을 파기하지 않은 이상. 그렇습니다. 헌법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뭐 수사를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다 국회 권한 내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수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지금 특별검사법만 말고 네네. 10여 차례 한 거 말고 이런 특별검사법은 그럼 이런 논리에서는 다 사법 체계를 흔든 겁니다. 거꾸로. 네. 또 기존의 사법 체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거꾸로요. 지금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는 기존의 사법 체계 판을 깨자는 이야기예요. 두 개는 사법 체계 안 흔들려면 특별법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법 체계를 흔든다. 좀 무슨 이야기 됩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네네.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검사의 자격 또 국회의원들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뭐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아닌 사람에게도 검사의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다 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반민특위 네네. 국회의원들에게죠. 뭐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 60수년 내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적인, 가장 부끄러운 역사 사건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사건에 특별법을 만드는 거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안 그래도 특별법이 너무 남용되는 특별법 만능의 공화국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왔던 특별법들은 지금까지 사법 체계를 흔들어 온 사람들은 국회의원 스스로인 거죠. 왜 그렇게 많은 특별법을 양산해 왔어요? 그게 다 기존의 사법 체계는 안 되겠다고 해서 더 센 거, 더 다른 거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특별법 역사였던 것이죠. 특별법이랑 자체가 기존의 사법 체계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이것만 애초에 하시면은 그럼 사법 체계를 흔든다. 이런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개변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 유족들, 우리 시민사회 진영이 요구하는 이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 한번 좀 해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왜 이런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가? 이 특별법이랑 수단 아닙니까, 도로인 겁니다. 어디를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경우에. 근데 지금 목적이 뭐죠? 진실규명, 진상규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 한번 밝혀보자. 이걸 밝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재발책을 물을 수 있고 또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출발이자 끝이 진실규명,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이 목적으로부터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하는데 어떤 길,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이걸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특별검사법은 여러 정치적으로 또 실제 내용적으로 취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게 적절한 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있고요. 또 이미 세월호와 관련한 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만들면 그 하나에 다 주지 무슨 예산 낭비해가면서 여기에 찔끔 주고 저기에 또 찔끔 주고 나눠서 기구를 2개 만듭니까? 그것만 해도 국력의 낭비잖아요. 시간, 비용, 인력 다 낭비하는 짓거리인 건데 아니 진상조사위원회를 안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왕 만드는 김에는 그 하나로 몰아서 줘야 효율적으로 또 힘있게 강력하게 진실규명이라는 지금 애초에 목적 가장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더더욱 참 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가 이걸 하려는 건가 오히려 좀 하지 말자는 건가 이게 지금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자는 건가 지금 막자는 건가 그게 풀리지 않으면은 이건 참 또 요원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곽 박사님? 지금 제정됐어.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모아봤을 때 이 이른바 집권 세력들이 그 권력이잖아요. 수사권, 조사권, 기소권, 권한과 권력인데 이것을 나누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독점을 하겠다. 이른바 그 관행과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고. 국가 체계라는 이 이름으로.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국가 안보도 나오겠죠. 더 심해지면. 예. 근데 그 자체가 지금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과정에 특별법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하나의 지금 집권 세력과의 우리 국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딱 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힘대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 기본적으로 특별법의 제정 자체가 하나의 우리 일종의 이제 하나의 국민 승리다. 그죠. 예. 국민들의 이른바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의 이 상징 아닌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바램을 실현한다는 것이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바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램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양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가족분들의 이 바램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 국민들의 이제 이 권력 견제 그것이 실현되는 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가는 커다란 걸음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좀 살만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7시간도 밝혀내야 되고 국정원 7시간뿐 아니라 줄줄이 사탕 비엔나 소세지처럼 예? 전부 다 아무튼 뭐 예. 잡아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를 한다는 거죠. 출석 요구를 하겠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로 이렇게. 그래서 청와대도 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청와대가 어떤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나 이것도 좀 보고 싶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특별법 제정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이거 말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현재 뭐 특검법 뭐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조사 기간 60일 뭐 또 연장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죠? 특별법밖에 대안이 없네. 그죠? 2중 3중에 지금 예. 이 차단 장치를 가지고 놓고 한마디로 이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반민특위 그때 말씀하셨던 거죠. 권한을 줬는데 반민특위 사무실을 또 경찰에 습격을 해버리잖아. 체포해버리고. 예? 그는 이제 그 사회의 이제 뭐 한계죠. 예. 아니 예전에 그런 상황 되면 안 되는 군의문사 조사위원회가 그 자료를 가지려고 조사하러 딱 갔는데 군인들이 총 들이대면서 수갑 채우고 막 자료 빼서 갔다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게 아마 90년대 사례 같은데.
그만큼 만약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권력은 엄청나게 저항을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법 플러스 국민적인 투쟁 같이 결합돼야 이제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저는 꼭 이 자리에서 뭐 정부 기관이나 아까 이제 민족 정론지를 자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제 음지에서 이러자면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별법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욱더 큰 이제 경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민심이 보이지 않나 봐요, 사람들이 지금. 지금 눈앞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줄 아나 봐요.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다고 또 막 보도를 막 하고 있던데. 예. 또 그 마사지를 했구만. 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좀 너무 걱정스러워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애국자시죠. 일종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차면 한번 좀 압력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특별법 필요하다고 봐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하면 그러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워요. 좀 부디 그래 하면은 감옥 가는데 안 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렇죠. 법적으로 할 거냐? 그렇죠. 예. 정말로. 법적 처벌을 받을 거냐, 민심의 처단을 받을 거냐. 법치주의 합법적으로 합시다 우리. 너무 유해 우리는. 그죠? 다 법적으로 하려고. 저희는 중법 정신이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기고 안 하려고 그런 걸 텐데. 법조계 반응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뭐 대체로 제 주위에는 또 더 그렇습니다만 야당 성향인 분들이 많아서 그러긴 한데 지금 이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로 충분히 나와 있죠. 수사권 다 줘. 아까 일어나 진상조사기구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줘서 한 방에 해결하게 하는 이거에 50% 이상이 찬성하고 이원화 특검으로 가자 이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면은 대체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론을 호도하는 아까 이야기 그런 거에 법조인들은 좀 더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대체 일반 국민의 여론보다도 더 높을 거라고 능히 예측합니다. 이런 사안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제 그게 아까 한 5대2 정도였다면은 이거는 거의 뭐 한 7대2, 8대2 정도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동층이 적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우리 헌법이 막강하게 줘놨습니다. 법에 다 담을 수 있고요. 그런 건 위헌이 아닙니다. 다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의 반응 당연히 그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좀 마무리 좀 하죠. 특별법을 지금 우리 그 유민희 아버지 김용호 씨가 이제 단식 38일째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인가요? 그 문재인 의원도 단식 결합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이제 릴레이 단식 어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이 다 참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간에 또 막 그죠 스텝을 꼬이게 하는 이런 합의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 방법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좀 의견을 주시죠. 제 생각은 제일 간단한 길, 빠르고 강력한 길. 첫째 대통령이 결단하면 됩니다. 그건 결단도 아닙니다. 이미 약속했던 걸 실천, 이행하는 간단합니다. 그 한때는 세가 불리하니까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 한때의 연극이 아니라면은 빨리 이행하면 됩니다. 그것만 되면은 저는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같이 대통령이 나 몰라라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이런 태도를 계속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국회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 역시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뭐 새민년 제1야당이 좀 어리버리 좀 잘못 대응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진실 규명을 지금 뭐 이 새누리당의 태도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려고 하는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이 야당 이걸 길을 쓰고 방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누리당만 태도를 바꾸어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돼서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첩채도 둘째도 안 되면은 결국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엎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선동인데. 예, 그렇습니다. 곽 박사님 또. 예, 저도 뭐 크게 의견은 다르지 않습니다만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권력층에 대한 하나의 저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막 이양구 원내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뭐 박영선 비대위원장 많이 계시지만 기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 면담으로 모든 요구가 집중이 되고 그죠? 대통령 면담 요구, 특별법을 인정하시오. 예. 그래서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에 이 합의하는 모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아니 뭐가 두렵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신 하늘 분인데.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예. 어떤 조사인들 그죠?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의 이 정국이 그러니까 특별법을 회피하고 있는 이 현상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각종 심리적 의혹과 의문들을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뭐죠? 영상을 흐리는 예. 그런 기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문고리 3인방 좀 잘 좀 해요 좀. 저 어떻게 보좌 좀 잘해봐 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없다면서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김기춘 비서실장 그랬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답답하면 특별법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될 텐데.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네. 예, 아주 착하게, 그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아, 그거 다 어렵네요 지금 두 가지 다 정부, 대통령 그리고 여당 아니 이른바 그 지난 시절 지난 70년대에 그 군부 독재, 예. 그죠? 그리고 그 독재의 향수가 여전히 어려 있는 지금의 이 박근혜 정부지 않습니까? 아주 이 그늘이 딱 이렇게 지어 있잖아요. 그러한 이 권력을 상대로 특검을 얻어낸다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로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가는 20세기의 그 70년대의 그 군바리 정신을 털어내고 그죠? 21세기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바로 이 이정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개조의 첫 출발점이네요, 그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거죠. 네. 네. 아, 진짜 애국자 같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야당이랑 이 시민사회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특히 지금 정치가 지금 중요한데 막 자꾸 헛발질을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 의원 전원들이 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무기한 단식 농성 선언하고 우리가 직접 대통령 단판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는 비운다. 총사퇴를 배수진으로 딱 선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정치가 직접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유민의 아버지 김용호 씨를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 총사퇴 배수진은 오히려 저는 대통령 면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합의하시는 의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전부 다 집중을 하셔서 그죠? 목소리를 하나로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는 게 일단 주요한 과제가 아니겠나. 그런 가운데서 사실상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대통령은 한 걸음 한 걸음 광화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건 동의합니까? 어떤 국회의원들 다 무기한 농성 당신 농성 들어가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다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다가 하세요래요. 그러다가 22세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논의는 논의대로 하시고 그 의원분들 또 이제 국정 운영에 막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시니까 논의대로 하시고 일단 합의되시는 분들만이라도 일단 바로바로 이제 광화문 농성장에서 그죠. 계속 하자는 그죠. 거죠. 계속 늘어가는 방식으로. 예, 그렇죠. 예. 좋네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자 모입시다. 모여서 정치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네요. 아 오늘 아주 그 실제 네. 역할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전문적 식견이 풍부하신 네. 우리 실제 이 특별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방송하다 보니까 네. 아 정말 저희 방송 자체가 정말 격조 높아지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세월호의 진실 저 책 관련해서도 아마 법적인 조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좀 조만간 다시 한번 또 필요할 때 출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마지막에 하나만 그 소식 좀 전하고 방송 마쳐야 될 텐데요. 저희 사진 한번 보시죠. 저게 그 세월호에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건져 올려진 그 CCTV 자료거든요. CCTV 저장소입니다. DVR이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내에서는 64개의 CCTV가 작동이 됐고 선내에 예. 전체 종합이요. 그쵸. 예. 그래서 그 화면이 다 저기에 저장된 거예요. 몇 시간 분량? 시간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나온 얘기는 제가 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증거 보존을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증거 보존을 받아들였고 요거를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사고 전 그죠?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틀치 영상이 복원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에 증거 보존 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이걸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유족을 상대로 해서 64개의 CCTV를 상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어떻게 상영한다는 건지는 비공개일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법원에서도 검찰하고 뭐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족들한테도 이게 다 공개되면 아마 이 그 사고에 또 새로운 또 반전의 계기가 생기지 아니 않을까 근데 이게 왜 싶거든요. 8시 30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진 정전이 건- 있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배가 기울어진 8시 48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CCTV는 그 이후에도 침몰하는 순간까지 전원만 살아있으면 계속 돌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물에 8시 깔아앉아야 그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배가 완전히 침몰한 게 11시경이니까 네. 11시까지를 틀어줘야 되지 않나요 원래? 아 근데 복원된 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 시간 사고 시간이 8시 48분이 아니고 그것도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사고 원인 관련해서. 아, 이 CCTV 또 엄청난 영상이 작업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당 12시간씩인데 64개. 예. 그러면 몇 시간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8시 30분까지 이틀치만 복원됐다고 하는데 그 뒤에 정전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정전 때문에 이게 영상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단원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카톡 메시지 이런 거 봤을 때 선내 정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원들도 정전 얘기가 잠깐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AIS 관련해서 예. 정전으로 추정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선내 정전으로 인한 AS 꺼진 걸 수도 있지만 아예 조타실에서 꺼버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생존자들이나 아니면 희생된 승객들이나 선내 정전에 대한 배가 전기가 나갔어 뭐 이런 언급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알려진 아니면 바가. 그러니까 예. 정전이 아니면 네. 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8시 30분에 배가 이미 침몰했던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8시 48분에 배가 침몰했다면 침몰하기 18분 전에 이미 배에 64개의 CCTV가 동시에 다 꺼져버리는 현상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제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 공개가 되면 이 사건의 분석에서 또 새로운 또 계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 2권이 조만간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법정에서 공개가 되고 토요일 날 유족들한테 상영이 되면 저희가 아마큼 보도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최대한 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요거를 다룰 수 있는 만큼 좀 다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의 진실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던졌어요. 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월의 진실도 그렇지만 저희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죠?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황적으로 합당한 건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비를 유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세월호의 진실이라는 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의혹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방송을 이어가 보죠. 그렇게 합시다. 본격적으로는 세월의 진실을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정원 9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